안녕하십니까? 삐딱팬의 좌우 불문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한국 사회 전 영역에서 진영 간 사생 대결의 폐해가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삐딱팬의 좌우 불문, 저희 채널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에서 보듯 어느 쪽이든 어느 진영이든 민주주의와 합리 그리고 상식을 질식시키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이란 바다에 유튜브라는 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오늘 배를 한 척 띄웁니다. 저희와 같이 항해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전 현직 기자, PD들 4명이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팩트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몸으로 잘 체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늘 팩트에 입각하겠다. 주장보다는 우선 팩트를 먼저 소중히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왼쪽부터 자기소개 인사를 좀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방송 PD 김형민이라고 하고요. 예, 인터넷상 필명은 산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신문 대기자 문소영입니다. 저는 기자 30년 넘게 했고요.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공론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종태라고 하고요. 시사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말도 못 하는데 오늘 초청해 주셔서 기꺼이 몇 마디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좀 말을 잘 못하니까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럼 쓰고 가끔 방송도 하고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 일 맡아서 하기도 했던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 분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명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팬 파워가 엄청납니다. 마이크에서도 그게 잘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소영, 이종태 두 기자는 현직에 계십니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형식으로 우리랑 같이 하게 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이나 두 기자의 소속사들에서도 잘 아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이 2월 28일인데 계엄이 발동됐던 작년 12월 3일 밤 10시 언저리로부터 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회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이 일단 다 최근에 마무리가 됐고요. 3월에 가면 일단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고 3월 하순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단히 중요하죠. 그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크고 작은 정치 일정 등은 많지만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3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우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인 또는 증언, 어떤 재판관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안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하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듣죠. 이종태 기자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정형식 재판관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이 뭐니 그러면서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재판관들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그 재판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많았는데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군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질서가 깨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정한 이성과 합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술 잘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이 좋고 또 일정하게 솔직한 편입니다. 예. 근데 조금 예외적인 술꾼을 봤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문 기자. 예. 저는 김영도 재판관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헤어스타일이 일단 특별하셨잖아요. 흰 머리가 이렇게 위쪽에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헌재 재판관으로 그 임명될 때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런 유튜브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아이가 좀 불편했는데 그 아이가를 통해서 자기가 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도 재판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톡 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됐을까요? 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부드럽게 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충분하게 답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선명하게 너네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꼭 밝혀낼 거야 이런 결벽증 있는 그런 그래서 아주 독한 언어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그런 어투와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후 진술도 하고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하는 말이 앞에와 뒤가 막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은 뭐 야당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한 거다 내지는 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뒤에 가면은 얘네가 국정을 문란하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국정을 문란하게 해서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고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의 주장이 계속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홍장원 차장하고요, 이제 김계희 변호사.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전 되게 놀랬던 게,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의 어떤 수준을 봤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육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보부 가서 블랙 요원으로 활약을 했는데, 사실 이 블랙 요원 우리가 알지만 정말로 그 최전선에서 북한의 정보 요원과 마주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부대 순직하게 됐던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있었던 분이 어쨌건 지금 그 정보기관 차장이 돼서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뭘 내려왔을 때 이 양반도 아마 어떤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를 따지고 극우를 따지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극우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사고 방식은 솔직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이른바 옛날에 뭐 주사파든 뭐든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갑자기 받으면서 아무개아무개 체포해라고 할 때 봐 적다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솔직히. 아, 이게 대한민국 보수, 그러니까 어떤 그것도 최소한 이만큼 바닥은 있구나. 이 이상은 되는구나. 받았고 막 이제 그 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집에 와서 끌고 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런 나라 그런 거 누가 합니까? 북한 보위부. 라고 할 때 저는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핑계 대고 그렇게 뭐 종북이다 뭐다 막 그러니까 몰아붙인 사람들이 똑같이 하려고 했다고 그 일선에서 북한과 맞섰던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되게 통쾌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은 좀 우리가 있구나.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만큼은 됐구나. 저는 그런 느낌 받았던 게 되게 고마웠고요. 그 역으로 이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옛날에 탄핵 집회할 때 박근혜 탄핵하라 외치기도 하고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통탄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계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끝마다 말하는 것도 우습고 억지 부리고 하는데 대체 5년 전에 저 명철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갖고 왔는지 되게 보면서 둘 다 신기했습니다. 이쪽에 바닥이라면 저는 또 이 바닥의 바닥이 없구나. 대한민국 참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계리 변호사는 그 뭐 최후 변론 때 보니까 계몽됐다. 뭐 생후 14개월짜리 아가의 엄마인데 뭐 계몽돼서 엄마로서의 시간을 쪼개서 이번 변론에 참여했다. 그런 말 듣고 계몽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변호사 시험에 국어 시험을 안 보는 게 확실하더군요. 계몽이란 말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윤석열이나 김계리나 등등등. 방금 김계리 변호사가 뭐 5년 전에는 이념적으로나 정치 지향적으로 상당히 반대편이었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듣고 싶네요. 언제 한번 섭외 해가지고 출연시킵시다. 저도 많이 겹칩니다. 김형두 재판관 그리고 홍장원 증인 그리고 수방사 경비 1단장인 조성현 대령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우선 홍장원 증인은 문장 구사력과 발음이 저렇게 또록또록하게 분명할 수 있을까? 아주 정확하게 몇 쓰고 몇 번을 고쳐서 그걸 달달 외워서 말을 해도 저 사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만큼 명징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딱 절제되고도 분명하게 말을 하니까 게다가 발음, 딕션마저 분명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신뢰가 확 커지는 그래서 국회에서 그에게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또는 그를 폄하하려고 깎아내리려고 질문했던 여당 의원이나 헌재에서 피소추인인 윤석열 측 대리인, 변호인들이 뭔가를 흠집내려고 묻거나 하는 말들이 홍장원에 비해서 너무나 논리정연성도 떨어지고 발음도 떨어지니까 좀 애처로워 보였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보수에 저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난 놀랬는데 보수의 0.00001%나 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은 재판관이 저렇게 예의 갖춰서 공손하게 그리고 조곤조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매우 의표를 찌르는 예리하게 물을 수 있구나. 저분이 기자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팩트를 끄집어내서 증인에게 확인받거나 아닌 것을 확인하거나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멋있었고 어느 보도에 보니까 이번에 8명의 현재 재판관 중에 하나, 둘, 셋, 4명이 증인 신문이라고 하죠. 니은자, 신문, 미음자가 아니고 신문에 나섰는데 문영배 소장 권한대 행겸 재판관은 주로 재판 진행 쪽에 했고 나머지 3사람이 정형식, 김형두, 이미선? 맞아요. 근데 3분이 질문했는데 질문 횟수로는 11번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말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냥 왜 우리 국회에서 그런 모습 항용 봤잖아요. 사람 불러다 놓고 막 호통친 다음에 대답하려고 그러면 됐어 나중에 뭐 시간 줄게 이랬었는데 이분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조성현 1단장 같은 경우는 군인의 길을 뭔가를 보여준 그래서 똥별들 발언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랬던 사령관급 똥별들과 너무 대비됐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의인 행세한다고 윤측 변호인들이 조졌더니 발끈할 말이기도 하고 남자로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리마인드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딱 그쪽을 바라보고 단호하고 강한 어투로 그러나 절도 있게 의인 행사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 해도 제 부하들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장가 한국일보에 뭐 조성현 대령에 관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대령만 또 못한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썼는데 그 칼럼을 쓰기 위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조성현 대령은 이건 공개된 자료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ROTC, 그러니까 육사생도가 아니죠. 그래서 육군, 특히 우리나라 국방부를 좌지우지하는 육사 출신들, 뭐 하나회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계엄모니도 하고 뭐 요직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이런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군인 정신 하나는 똑바로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상당히 좀 유능했던가 봐요. 그 수방사 1단장이 육사 외에는 없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지껏
비육사생으로 수방사의 1경비단장을 맡은 첫 번째 인물이 조성현 대령이고요. 참고로 그동안의 제1단장 역임자들을 보면 참 익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두환, 장세동, 김영진, 그다음에 요번에 계엄했던 넘버 2 기억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들이 등등등이 다 물론 수십 명 되겠지만 제1경비단장을 역임했고요. 수방사의 설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1번이 대통령 경호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가 뭐 수도 1000만 시민을 옹위하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 그 부대의 존치 목적은 1번 대통령 경호, 2번 주요 시설 방호, 3번 대테러 작전. 여기서 말하는 주요 시설은 주로 청와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라는 곳이 국내에 대단히 큰 요직이고 핵심적인 곳 맞는데 가장 큰 존재 이유를 고르라면 VIP 경호거든요. 그런데 수방사 1단장 출신들 중에 쿠데타 관련자들이 아주 많아요. 대통령 경호와 보위가 1생명인 곳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많이 했어요. 전두환 등등등. 자, 우리가 얘기해봤더니 몇몇 겹치는 사람들,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도 받았고 비중도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